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한입니다. 드디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 상단에 채널 아트라고 하는 그림이 생겼습니다. 쌤 수업을 듣는 학생이 쌤 그래 나름대로 239명의 구독자를 거는 이렇게 중소기업 채널인데 채널 급에 맞지 않게 채널 아트도 없고 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이제 어디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이 만들어 주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언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채널에도 드디어 채널 아트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기부 조공을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선생님 채널이다, 남의 채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드는 채널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쌤 지금 유튜브 채널에 프로필 사진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저번 시간 그 조선 근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 워밍업도 하면서 당시 조선을 둘러싼 어떤 세계 정세를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19세기 세계사라는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배경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 근대의 첫 번째 인물로 우리는 흥선대원군과 고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역사를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 하는 친구들도 어디선가 어렴풋하게 흥선대원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긴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 왕입니까? 아니요, 왕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요? 이 사람은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떤 왕의 아버지냐? 보통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라면 왕의 아버지는 당연히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간혹은 왕의 아버지가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이 왕위를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들 관계가 아니겠죠.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새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래도 왕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아무 직함이 없어도 되겠나 싶으니까 어떤 명예로운 칭호를 붙여주는 게 여기 보시는 대원군이라는 칭호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대원군 하면 이 사람 흥선대원군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원군들은 죽은 다음에 이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만큼은 유일하게 살아가지고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 명사 비슷하게 그냥 대원군 하면은 이 사람 흥선대원군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고종이죠. 이 고종이 즉위하는 해가 바로 1863년입니다. 1863년에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 고종을 내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이 조선 왕조의 왕위 계승 과정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되게 위태위태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인조 반정으로 유명한 그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 효종인데요. 효종에서부터 왕위 계승 과정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식이 한 명밖에 없거나 둘 있거나 한 명 있거나 한 명 있거나 막 이렇게 내려오면서 왕위 후계자가 없으면 왕위 계보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감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실제로 왕위 계승이 끊어지게 된 게 우리 순조의 손자에 해당하는 헌종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20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일 가까운 왕의 어떤 친척 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찾다가 철종이라는 사람을 왕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종이라는 사람도 이제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또 거기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지 찾아서 그 중에 좀 가까운 축에 속하는 이 고종이라는 사람을 왕에 즉위시키게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종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무조건 정통성만으로 왕이 된 거냐면은 또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야. 고종은 당시 첫째가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입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첫째 형이 하는 게 더 맞았을 겁니다. 근데 굳이 고종이 왕이 됐다는 거는 분명히 세도 가문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종이 즉위한 과정은 이 당시 조선 왕조에서 정통성을 고민한 흔적과 그 다음 세도 가문들이 자신의 영향력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절충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절충, 어떤 밸런스의 결과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시기를 생각할 때 여전히 세도 가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염두해야 되겠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는 이 흥선대원군이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속으로는 큰 야심과 야망, 야욕을 숨기고 있는데
겉으로는 되게 그렇지 않게 연기를 참 잘했어요.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당시 세도 가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센 왕보다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고분고분한 왕을 찾고 있었고, 그래야 자기들의 세도 가문 정치를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흥선대원군이 우리 아들이 되게 유순하고 우리 아들 되게 착하고 말 잘 듣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걔가 좋겠다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둘째 아들을 왕위로 올리게 됐고요. 근데 막상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어떤 야심과 야망을 막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자기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정치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근대사의 첫 시간, 이단원 첫 시간에서 왕인 고종을 배우기도 이전에 그 왕의 아버지, 실제로는 왕도 아니었던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 가지고 무려 교과서 4쪽, 거기다가 활동까지 하면은 5쪽에 걸쳐가지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고종, 그리고 그 전에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갈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는 흥선대원군 고종이 즉위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로는 88쪽의 첫 번째 문단부터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는 상황을 내부적인 상황하고요, 외부적인 상황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도 정치 가문의 집권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 패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왕은 있는데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보니까요, 세도 정치 가문들이 왕을 허수아비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나쁜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말하면 지금 왕권은 약화되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세도 정치 가문들 근본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본 없죠. 근본 없는 친구들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를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걸 최대한 챙겨야 되다 보니까 각종 패단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런 패단들이 어떤 과정을 나타나게 되면은 대부분 자기보다 더 약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수탈하는 어떤 패단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 삼정의 문란이라 불렀어요. 이 삼정은 뭐냐면요,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어떤 세금 제도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정은 토지세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조선시대 세금이 대부분 토지에서 났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세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 같은 경우에는 군대와 관련된 이제 국방세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조선 후기에는 각종 군사기구를 많이 운영하게 되면서 백성들한테 옷감을 걷었는데 그와 관련된 세금 제도를 군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환곡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탐관오리들, 지방관 중에서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굳이 필요 없는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줘서까지 그 이자를 받아가 자기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환곡은 원래는 관청에 보관하고 있는 급할 때 쓰는 비상금 같은 건데, 그 비상금을 활용해가지고 백성한테 필요도 없다는데 빌려준 다음에 야 너 이자 얼마 붙여서 다시 갚아 해서 자기 재산 불리는 과정을 사용한 그런 곡식이 환곡이라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요 3가지가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는 삼정이라고 하고, 이 삼정을 활용해가지고 세도 정치 가문들이 각종 패단을 저질렀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인해가지고 터졌던 대표적인 사태가 우리가 기억하는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게 있죠. 멀지 않습니다. 당장 바로 앞단은 몇 쪽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1862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살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네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지방관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지방관도 한통속이야. 서울에 있는 관리도 마찬가지 한통속에 다 한패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든데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야 이거 도대체 왕은 있어서 뭐하나, 도대체 조선의 나라가 있어서 뭐하나, 나라 망해라, 그냥 새 나라가 들어섰으면 왕 죽어라 막 한단 말이야. 그런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어떤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왕족입니다. 왕족인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할 것인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혼란입니다. 당시 조선의 외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서양 열강이, 서구 열강이 침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구 열강이 특히 어떤 형태로 많이 침탈하냐면 이양선이라는 형태로 많이 침탈하고 있거든요. 이양선은 뭐냐? 출몰이죠.
이항선은 뭐냐면 이상한 모양의 선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인지 쉐이프 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상한 모양의 선박이 자꾸 출현하게 되는데 당시 조선인들이 볼 때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형태의 배들이 막 어슬렁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박들이 우리가 알기는 그쵸, 서양의 어떤 근대식 선박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리나라에다가 통상을 요구해요. 통상은 쉬운 말로 말해서 거래, 트레이드를 말합니다. 이 트레이드를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가뜩이나 집안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배를 타고 어슬렁거리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뭐라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막 해석을 해보니까 자꾸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거래를 하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집에 밤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 다음에 막 어두컴컴해지고 하는 상황인데 집 밖에 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선글라스 끼고 양복 입은 아저씨가 막 우리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염탐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면 안 그래도 우리 집안 상황도 어선한데 집 밖 상황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괜찮으면 상관없어. 엄마 있고 아빠 있고는 상관없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상황, 이런 친구가 나타나니까 조선인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서구 열강의 침탈, 외부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을 집권했고, 그러니 내부적으로는 세도고 정치 가문들의 패단을 누르려고 할 것이고요. 삼정의 문란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탈을 물리쳐가지고 아무 문제 상황이 없는 다시 옛날의 조선, 근본을 되찾는 조선을 돌리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욕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왔던 요 문제들, 흥선대원이 어떻게 고쳐나가나 하는 내용들이 다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88쪽 두 번째 문단부터 해가지고요. 내부적인 정치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정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의 권위가 떨어져 있고 세도정치 가문의 위상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신문제가 흔들리고 있어. 지금 밑에서는 노비들이, 백성들이 자꾸 양반으로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왕을 무시하고 양반들이 오히려 왕을 허섭이로 만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은 왕족이에요. 왕족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 다시 옛날로 되돌리고 싶겠죠. 왕의 권위가 살아있고 왕 밑에 양반 백성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되게 좋은 표현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해. 정치 기강을 바로잡는다. 무너진, 쉽게 말해서 우리 교실에 쌤이 수업을 하러 들어왔는데 어떤 친구는 막 껌 씹고 있고 어떤 친구는 다리 올리고 있고 어떤 친구는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얘들아 수업하자 하는데 아무도 쌤 말 안 들어. 그게 교실의 기강이 무너진 거잖아. 마찬가지로 정치 기강이 무너졌다는 말은 왕은인데 왕이 지금 개무시당하고 신하들이 백성들 막 이제 수탈하고 그게 지금 기강이 무너진 거니까 되돌린다. 곧 왕, 신하, 백성의 위상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게 흥선대원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거 하냐면요. 그쵸? 지금 왕을 능멸한 이 친구들 까야겠죠. 세도 정치 가문을 견제합니다. 자, 견제를 하려면 어떤 식의 방법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친구들을 직접 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되게 이 사람이 쓰는 똑똑한 전략인데 정치에서 배제된 세력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었네요. 종친도 등용합니다. 정치 배제 세력을 쉽게 말해서 이 세도 정치 가문에 밑보여가지고 정치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세도 정치 가문에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왕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들을 막 써주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왕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흥선대원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충성을 하겠죠. 그 다음 종친 같은 경우에는 이 종친이라는 게 쉽게 말해 왕의 친척들입니다. 왕족들이에요. 그런 왕족들도 원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세도 정치 가문에 왔어가지고 흥선대원이 이 친구들한테 관직을 나눠주고 하니까 종친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왕족이 더 위에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지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흥선대원군의 지금 정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얘기는요, 이 세도 정치 가문들이 그동안 힘을 발휘하고 있던 각종 이제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도 정치 가문이 주로 이제 얘네들이 어떤 활동 기구로 활용했던 게 조선 후기의 대표 정치 기구였던 비변사입니다. 이 비변사가 원래는 그 임진왜란 이전에 왜구가 침입하다 보니까 그 왜구를 막는 군사적인 문제로 만들어진 임시기구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 항상 설치된 기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군사 업무 맡는 게 아니라 군사, 정치 이런 걸 다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도정치 가문들은 이 비변사를 장악해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주무르게 되는데, 흥선대원을 볼 때는 이 기구가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고 절차가 없다 보니까 정치가들, 세도 정치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구라서 요거를 폐지시키게 되죠. 폐지시키게 되고요. 그 대신에 뭘 다시 부활시키게 되느냐, 우리 옛날 조선시대 어떤 근본, 정치의 근본을 상징하고 절차를 상징하는 기구 의정부를 부활하게 됩니다. 의정부를 부활해서, 왜 우리 옛날 조선 초기에 한번 배웠었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신하들도 각 부서마다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고, 신하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정해져 있고, 왕한테 보고해야 되는 체계도 다 있으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근본에 맞게 신하들 다 자기 급에 맞게, 왕은 또 왕의 급에 맞게 우리 신분에 맞게 몰아가자, 정치 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의정부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정치를 논의하는 기구예요. 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기구로 또 이제 만들게 되는 게 삼군부라는 것도 설치하게 됩니다. 삼군부는 우리 옆에 친구들 교과서 옆에 날개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그게 조선 초기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기구입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실 거고 처음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삼군부를 흥선대원군은 굳이 책 찾아가지고 우리 옛날 조선 태조 때는 이런 기구가 있었구만 하면서 부활을 시키게 돼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옛날 왕이 왕답고 신하들은 신하답던 조선 초기에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그걸 강조하기 해가지고 명칭을 삼군부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게 되는 게 뭐냐? 법전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원래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은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경국대전이 우리 조선 왕 중에 성종 때 완성이 됐어요. 시기로 보자면 이제 연도가 15세기 말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칙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왕들은 중간중간에 그 법전을 고치고도 했었는데,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법전이 지금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는 세도정치 가문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칙이 있어도 무시를 한단 말이야. 이래서는 질서가 안 생기겠군 하면서 새로 경국대전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칭이 대전회통입니다. 경국대전을 새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이름이 대전회통이에요. 이런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다 전부 다 질서대로 절차대로 하는 거고, 그 말인즉 세도 정치가면 너희들 너네 마음대로 정치 못한다,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우리 조선을 상징하는 궁궐 있지 않습니까? 서울 그 종로에 나가면, 그쵸,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복궁이 사실은 여러 번 불타고 복원하고 한 건물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이거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에도 이 경복궁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세워야지 우리 왕권의 권위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경복궁은요, 1592년 임진왜란 과정에서 불에 타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궁궐들은 뭐 복원을 하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했지만은 경복궁만큼은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사실 조선시대 한 절반 정도는 터만 남아있던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세도정치 가면 집이 저렇게 삐까뻔쩍한데 우리 왕을 상징하는 왕의 건물은 이렇게 터만 남아있으니 얼마나 그 신하들이 볼 때 우습겠어, 속으로. 그래서 요걸 바로 잡아야지 우리 왕의 권위가 살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죠. 근데 요게 사실은 큰 실수입니다. 왜? 세도정치가 보통 한 60년 이상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세도정치 기간 동안 나라에서 걷어야 되는 돈은 다 여기로 줄줄 새고 있어요. 그리고 세도정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야. 백성을 더 낼 돈도 없어. 근데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왕의 권위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경복궁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건데? 그 문제를 우리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처음에는 있는 돈으로 지어보려 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있는 돈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해. 요 원납전은 무슨 뜻이냐? 원해서 납부한다 라는 뜻이야. 원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원납전인데, 양반들한테 가가지고 저 나라에서 좋은 일 하는 돈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양반들이 아이고 좋은 일 하시는군요 하면서 돈을 내주는 게 원납전이야. 개뿔이나? 실제로 좋아서 냈겠어요? 어떤 바보 같은 양반이 양반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의 권한을 살린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내주겠습니까? 사실상 이름만 원납전이지 강제징수다. 그리고 강제징수다 보니까 많이 거치겠습니까? 얼마 안 거치겠습니까? 얼마 안 거치겠죠. 문제는 또 이어져. 얼마 안 거치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안 되니까 딴 데서 또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당백전이란 거예요.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새로 찍어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주조한다고 하죠. 당백전은 뜻이 뭐냐면요, 어떤 돈의 100배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당백전입니다. 이 당백전은 뭐의 100배냐면 기존의 조선 후기의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곱하기 100배를 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당백전인데, 문제는 이 돈이 조선 후기의 경제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냐? 그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화폐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쌤도 잘 모르지만은 최대한 아는 만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보통 쓰는 화폐들은 대부분 금속 화폐들이죠. 상평통보, 당백전 전부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속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가치도 있지만은 돈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시대에 상평통보를 만들었죠 쳐봅시다. 상평통보에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상평통보 재료라고 검색을 하면은 뭘로 만들었을까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들어있대. CU라든지, 그 다음에 ZN이라든지, 그 다음 PB라든지. 우리 지금 문과 친구들 머리가 지금 아득해지죠. CU는 구리고요, 아연이고요, 납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상평통보 돈이래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요 중에 한 개만 들어있다고 칩시다. 요 구리만 들어있다고 치고요. 예, 구리만 들어있다 치고 상평통보를 만들었다 치죠. 어떤 시대에는 구리 1g의 가격이 100원이었어. 그래서 상평통보 한 개의 가격도 한 개, 통보 한 개, 마찬가지로 100원이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평통보는 한 개당 100원이었고 구리가 1g 들어가서 똑같이 구리도 100원어치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렇다 칩시다. 변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당백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에 표면적으로는 이거 100개 값어치니까 10,000원이래요. 근데 이거 녹여봤어. 구리가 얼마나 나올까 녹여보니까 구리가 5g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으로 치면 얼마? 500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렇게 되면은 상평통보 100개 가지고 있어. 100개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당백전 한 개랑 값어치가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이걸 녹였다고 쳐봅시다. 상평통보 100개를 녹이면 구리 100g이니까 10,000원어치인데 당백전 녹이면 얼마밖에 안 한다? 5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이 당시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 당시 조선은행이라 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화폐 만드는 과정을 빤히 알고 있는데, 당백전으로 당백전 한 개로 월급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상평통보 100개로 월급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평통보 100배로 월급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 100개하고 요거 한 개가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뭘 쓰려고 하실래요? 그쵸? 요 당백전 쓰려고 할 겁니다. 왜? 요게 값어치 훨씬 떨어지니까. 이거 안 좋은 건 남한테 써버리고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당백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막 돌고 하면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당시 당백전을 활용해가지고 경복궁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짓는데 300억이 들어간다 쳐봅시다. 그래도 궁궐이니까 한 300억이 들어간다 치면요, 경복궁 300원 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 재료비, 그 다음에 재료 나르는 운송비 이런 거 다 낸 게 300억 들어갔다 치면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의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상평통보로 나눌 때는 300억이 들어갔으니까 상평통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은 통보가 100억 개 필요하다. 100억 개를 미쳤나봐. 3억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리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구리는 3억 g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치면 구리 가격이 얼마? 구리 가격이 곱하기 다시 100을 해가지고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쵸? 이해돼요? 상평통보 3억 개 비율 같아요. 얘네 둘은 같으니까 구리 300억원치 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300억 사업을 하려면 고스란히 300억을 써야 됩니다. 근데 당백전으로 사업을 한다 쳐봅시다. 자, 정부에서 경복궁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 인부들한테 나눠줄 당백전을 찍어내라 하고 찍어냅니다. 그러면 당백전은 몇 개를 찍어내면 되냐면 만이니까 나누기 만을 해보도록 합시다. 당백전으로는 300만 개만 있으면 되네? 그죠? 당백전으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300만 개 있으면은 다 인부들 월급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개의 구리가 필요하니까 구리 그램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구리 그램 하면은 300만 곱하기 5를 해가지고 구리가 1500만
그램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1,500만 그램의 구리가 들어가니까 구리 가격으로 치면은 금액이 얼마냐? 15억이 들어갑니다. 요 계산 과정 이해되세요? 한번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제 상평통보로 월급을 주게 될 경우에는 구리 300억 원어치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실제 나가는 지출비가 똑같습니다. 근데 당백전을 만들게 되면은 분명히 똑같은 300억 원어치를 나눠줬는데 실제로 정부가 쓴 돈은 얼마밖에 안 된다. 구리 1,500만 그램을 썼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15억 원밖에 안 썼다고. 그럼 나머지 285억 원은 어디로 간 걸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백성들한테 부담을 다 떠넘겨버린 겁니다. 그게 이 경복궁 중건사업의 매직, 그 해답이었죠. 300억 원어치에, 겉으로 볼 때는 300억 원어치 가치를 가진 당백전 300만 개를 뿌립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3개, 4개 막 들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복궁 사업하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버거킹 가가지고 와퍼를 먹었다 치죠. 그 당시 와퍼가 뭐 10,000원이다. 그 10,000원 정도 당백전 한 량을 했다. 그러면은 주모한테 가가지고 주모 그 와퍼 하나 말아주셔 해가지고 당백전 1개 내고 와퍼를 먹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모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경복궁 짓는 것 때문에 각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 되게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와퍼 팔려고 보니까 줄을 이만큼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와퍼가 한 량이었는데 솔직히 한 량만 받을 거예요? 좀 더 받아도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래서 슬그머니 와퍼 가격을 2량으로 올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난 저거 안 먹을래, 갈 사람은 가겠지만 그래도 많이 몰린다고. 와퍼 값이 순식간에 2배가 돼버렸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막 각지에서 일하러 올랐으니까 숙박도 할 거 아닙니까? 숙박을 하려고 보니까 숙박업소 가격도 마찬가지로 당백전 5개였는데 이제는 10개 내래. 왜? 10개 내도 그만큼 돈 가진 사람 많으니까 돈 더 있는 사람 내줄 거라고. 그래서 물가가 오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와퍼를 살았던 버거킹 사장님은 행복할까? 아닙니다. 버거킹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왜? 버거킹 사장님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빵이나 패티나 양배추나 사러 가니까 마찬가지야. 나 말고도 여기저기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맘스터치 사장님들이 다 양배추 사러 몰려온 겁니다. 양배추 파는 분도 당연히 물가를 더 올려도 되겠죠. 양배추가 옛날에는 한 통에 3만 원이었는데 이젠 슬그머니 5만 원을 올려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낼 사람들은 내줄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버리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그 인플레이션이 조선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가게 문 앞에 써붙일 겁니다. 당백전이라는 건 지금 그렇게 질이 좋은 화폐가 아닌구나. 간파한 사람들은 뭐라 써붙이느냐, 가게 문 앞에다가 당백전은 안 받습니다, 상평통보만 받습니다 라고 써붙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들도 어떤 걸 하냐면요, 관리들도 당연히 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나쁜 돈, 이게 좋은 돈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관리들도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줄 때는 요걸로 줍니다. 근데 세금 걷어갈 때는 요걸로 걷어갑니다. 좋은 거는 자기들 챙기고 나쁜 거는 지방에 막 풀면서 각지에서 물건값이 막 올라가고 서민들은 살 돈이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서 조선사의 경제난이 가중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체 이 과정에서 제일 이득을 보는 건 누구다? 그쵸? 바로 이 경복궁을 지었던 조선 왕조 정부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작 15억 원 가지고 300억을 해먹었으니까 이득을 다 본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는 이렇게 백성들이 다 나눠가지고 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당백전 주도는 사실 이미 이 당시에도 조선사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조선의 어떤 경제난을 가중시켰던 게 당백전 주도 사업입니다. 사실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왕의 어떤 권위를 세운답시고 무리한 사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더 비극적인 건 이렇게 당백전 주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찍어내려고 하는, 정부에서 어떤 필요한 만큼 예산 구매를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을 강제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조선 왕조의 재정 상태가 허약한 거예요. 지금 궁궐을 지으려고 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백성을 강제 동원해야 될 정도로 경제 상태가 되게 빈곤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내부적인 정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이 네 번째로 한 사업은 뭐냐면요, 네 번째로 한 사업은 여기 앞쪽에 보셨던 삼정의 문란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각 세금 제도에 대해 가지고 개혁 조치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삼정 중에서 토지세에 해당하는 전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당시 조선에서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돈이 되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일단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이 당시 조선 사회가 노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상민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양반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세도 정치 가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힘 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뒤에 숨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세금을 걷기는 걷어야 되니까 몇 안 되는 상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명목을 붙여가지고 이상한 근거를 붙여가지고 너 더 내 막 엄청나게 뜯어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소수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폭탄을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원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세를 거둘 때 원래 기존에 걷어야 되는 거 말고 나머지 이상한 명목으로 걷는 세금은 다 없앤다고 조치를 단행하게 되고요. 은결이라고 하는 것을 색출하게 됩니다. 은결은 뭐냐면요, 은자가 왜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실 때 은신한다고 하죠. 그 숨긴다는 은자입니다. 결자는 그리고 토지를 세는 단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은결은 원래 세금 징수 대상인데 숨겨놓은 땅을 색출해가지고 세금 걷겠다라고 하는 게 은결 색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군정 문제인데, 군정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영조 때에도 균역법이라 해가지고 그 군대 세금 문제를 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 중에 하나였던 양반들, 양인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게 하자 하는 조치가 이번에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포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양인이라면 누구나, 양반할 거 없이 누구나 세금을 내게 하자, 군대 관련 세금을 내게 하자라고 해서 제도가 개혁되게 됩니다. 옆에 날개쪽 설명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이유로 세금을 안 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양반 가문 세금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관리가 아니라 그냥 양반 가문에만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효자다, 연려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문이 또 세금을 안 냈습니다. 별의별 명목으로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그 옆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불과 세금 내는 사람이 20% 안 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몫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되돌리게 되는 게 호포제를 해가지고 양인이라면 양반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내도록 하자 하는 제도가 이 군정 제도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환곡 문제인데, 환곡이 제일 나쁜 놈이야. 환곡은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관리들, 이 당시 지방 관리들 대다수가 세도 가문들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세도 가문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방 관리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한몫 다시 챙겨야 되니까, 자기가 냈던 만큼 자기도 챙겨야 되니까 어떤 방식을 많이 챙겼냐면 환곡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은 굳이 필요 없다는데 억지로 돈 빌려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목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곡 제도의 폐단이 제일 크다라고 해서 대원군은 어떤 제도를 실시하게 되냐면 사창제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관공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조금 이름 있고 신뢰도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도록 해라 라고 했던 제도가 사창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은 관리들이 그 돈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제도가 바로 사창제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손을 대기는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과연 근본적인 개혁일까? 이게 과연 이 당시 조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붙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대원군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요거 되게 핵심 개혁은 아니지만은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기분이 나빠, 나는 싫어. 그리고 대원군 입장에서 그리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개혁을 해준 거라고 되게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원군이 나름 하려고 했다. 그래서 했다는 점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과연 이게 그 당시 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을까 하는 데는 물음표가 붙는 제도가 이 삼정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튼 흥선대원군이 하긴 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게 되는 게 당시 어떤 양반들, 그 다음 세도정치 가문들의 실질적인 아지트죠. 그 아지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이 서원을 폐지한 게 흥선대원군 때 일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걸 서원은 철거하고 폐지했다 해가지고 철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는 왜 조선 사회가 되게 성리학을 숭상하는, 성리학을 떠받든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양반들이 지방에서 그런 성리학 교육을 하고 연구하는 기관을 세우겠답니다. 그게 서원인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한 사람들 나중에 관리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성리학자들에 대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한 일도 얘네가 합니다. 그리고 또 성리학을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지방의 지방 백성들을 관리와 함께 다스리는 역할도 얘네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신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 정부에서도 얘네들한테 고맙다라고 하면서 서원에는 각종 혜택을 줘왔어요.
어떤 혜택을 줬냐면 이 서원에는 야 너네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자금 목적으로 토지랑 노비를 하사해 줄게. 이런 걸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원에 있는 사람이면 사실상 나라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건 똑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원래는 군역을 내야 되는데 너네 군역 안 받을게. 너네는 그냥 군역 면제해 줄게. 이런 혜택도 줬습니다. 그거 외에도 알게 모르게 다양한 혜택들을 줬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원이 변질돼서 원래 그런 순수한 목적을 잃고 서원 만들면은 세금 감면 효과가 있대 라고 해서 너나 없이 서원 만들고 너나 없이 서원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세금 낼 때 꼬박꼬박 세금 받쳐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교묘하게 서원 땅인 척 하는 거죠. 땅 문서를 서원의 소유인 것처럼 해가지고 분명히 내 땅이지만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있다면은 이 자식 관리 아닙니다. 관리 아닌데 이 자식을 서원에다가 이름 올려놓게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너 서원에서 일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군역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꼼수를 부리고 나중엔 조선 후기에는 야 그거 안 하면 바보야 라고 하면서 너나 없이 다 이름 올리니까 정부에서 세금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성리학을 떠받들고 조선 정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선 정부에 필요한 돈을 다 빼먹는 그런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이 나라의 어떤 마이너스가 된 서원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게 됩니다. 이 서원 철폐를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부족했던 토지 세금이라든지 안 그래도 부족했던 군대 관련된 이제 국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에 이득이 되기도 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백성들이 다 부담하고 있었던 토지세나 아니면 국방세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서원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었던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원군에 대해 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 정치개혁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기강을 바로잡겠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가 목표였습니다. 과연 그게 잘 됐는가 한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일단 세도 정치 가문들, 양반들은 분명히 흥선대원군을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합니다. 1번도 양반을 견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기존의 양반 세력을 견제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양반 돈 냈으니까 좀 견제할 만한 거, 4번도 양반들 돈 내려고 하니까 견제할 만한 거, 5번 같은 경우 양반 견제할 만한 거, 양반은 겁나 싫어했겠네요. 그죠? 자, 그럼 백성들은 과연 흥선대원군의 편이 되어줬을까? 1번이나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건 좋아할 것도 같은데 문제가 백성들이 뭘 하나 싫어할 것 같습니까? 그쵸, 이 3번입니다. 3번이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욕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 그 흥선대원군 정치를 정말 잘 하려고 했다면은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 동시에 그 다음에 세도정치 가문들을 견제한 것 동시에 나머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약간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잘한 것도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라고 평가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분명히 세도정치 가문들을 견제한 것 같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세도정치 가문도 흥선대원군을 싫어하게 되고 반대로 백성들은 그만큼 흥선대원군을 좋아했냐면 그건 또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이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종이 성인이고 나니까 양반들이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하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내부적인 정치 개혁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 90쪽부터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외부적인 어떤 서양 열강의 침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는 데는 한 1860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발을 하나 그어놓고요. 1860년이 사실 어떤 해였냐면요. 서양 열강에 의해 가지고 청나라에 북경이 함락됩니다. 북경이 함락되고요. 이 과정에서 서양 열강들 중간에서 청나라와 교섭을 해준 나라가 러시아야. 그래서 러시아가 연해주라고 하는 땅을 획득하게 돼요. 우리 3단원 독립운동 배울 때 보면 많이 나온 땅이죠. 이제 유라시아 대륙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땅이고요. 이 지역이 이제 우리 보면 북한하고 지금 경계선을 마주하는 그쪽 동네가 연해주가 됩니다. 러시아가 서양 열강하고 청나라 사이를 중간에 중재해주면서 그 대가로 연해주를 가져오게 되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습니다. 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자꾸 교섭하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밖에 해외 뉴스를 들으니까 청나라가 뭐 수도가 함락됐다는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국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머리 노랗고 눈 퍼른 이상한 애들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막 봉호를 올리기 시작해. 안 그래도 지금 조선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밖에서 실제로도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863년에 대원군이 집권하죠. 대원군이 집권을 한다. 집권을 하고 나게 되니까 야 지금 저기 서구 열강에 심상치 않더라. 지금 청나라 수도까지 함락시킬 정도니까 쟤네 겁나 센 것 같은데 뭐 러시아? 얘네가 대장이야? 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지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프랑스인들을 끌어들여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몇 안 되지만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이 우리나라의 가톨릭, 그 천주교를 포교한다는 이유로 많이 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흥선대원군도 프랑스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쓴다고 쓴 게 야 프랑스 애들도 유럽인들이고 쟤네들 자꾸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종교 퍼뜨리고 싶어 하는데 야 쟤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종교를 퍼뜨리게 허락을 해주고 대신에 러시아를 좀 막아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떨까, 서로 거래를 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꾀를 쓴 것이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우리 교과서 나온 표현 프랑스 누구한테 그런 제안을 했대요? 그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정치가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이죠.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때? 하고 제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볼게 하는데 소득이 난리가 있나? 소득이 잘 안 납니다. 거기다가 우리 전 시간에 배워서 아시다시피 이 당시 러시아하고 프랑스는 아직까지 굳이 둘이 만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프랑스와 조선의 동맹은 당연히 이뤄질 리가 없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대원군이 천주교를 포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 우린 재미만 보고 정치는 몰라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몇 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6년 알았죠. 저 프랑스 놈들은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런 정치를 시행하던 대원군이라 양반들이 어떻게든 대원군을 끌어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어. 근데 뭐 흥선 대원군이 우리 지금 왕의 아버지가 서양 오랑캐하고 손을 잡으려다가 서양 오랑캐한테 뒤통수를 맞아? 그러면 혹시 대원군도 오랑캐 아니세요? 이런 빌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흥선 대원군이 지금 자기 의심을 안 사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내가 어리석게 속은 게 아니라 저놈들이 정말 악마 같은 놈들이었다 해가지고 이 프랑스인들과 그 프랑스인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천주교 교인들을 잡아서 대규모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게 1866년 2월 달에 벌어지게 되는 병인 박해예요. 병인년에 이 해가 66년에 병인년인데 그 병인년에 프랑스인과 천주교도들을 대규모 탄압했다 해서 병인 박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해하실까봐 여기다가 프라고 써놓겠습니다.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병인 박해 소식이 얼마 안 지나면 당연히 프랑스에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화가 나가지고 군함을 끌고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와야 되는데 서울 오게 되면 배 타고 오면 자연스럽게 먼저 접하게 된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강화도고요. 강화도부터 해가지고 지도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우리 서울 인근까지 해서 프랑스 군함이 여기저기를 다 들쑤시고 다니게 됩니다. 그 사건을 뭐라 부르냐? 1866년 8월 달에 벌어지게 되는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년에 서양인들이 요란을 일으켰다, 난리를 일으켰다라고 해 병인 양요가 되고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한판 꽝 붙은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애들은 지금 약간 해코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보복 차원에서 강화도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강 일대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데 사실 이 당시 프랑스 군대가 대규모 군대는 또 아니었습니다. 소규모로 와가지고 그냥 이제 화풀이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버텨라 하는 마인드로 싸우다 보니까 프랑스 군대가 얼마 안 가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물러는 나는데 이 당시에 물러나면서 얘네가 화풀이하면서 강화도에는 불을 지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는 보면은 이 당시 우리나라에 외규장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외규장각. 아마 요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규장각이란 말은 예전에 들어봤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조 때 있죠. 정조 때. 정조 때 일종의 우리나라 도서관 역할을 하는 규장각인데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외규장각이라서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의 보물이나 귀중한 서적 같은 걸 보관하고 있던 귀중품 보관소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프랑스 애들이 점령해가지고 일부는 자기 나라로 빼돌리기도 했었고 일부는 불태워가지고 소실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규정학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 91쪽 하단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반환하는 과정에서 되게 지저분하게 반환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 당시 강화도가 점령당하고 외규정각이 털리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책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당시에 뭐 양원수 같은 장군이 문수산성이나 정족산성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맞서 싸웠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 게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서구 열강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우리나라가 어쨌든 버티게 되면서 프랑스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느끼기에는 서양인들 저거 한번 버티면 싸울만 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게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 서양인들하고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868년에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벌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씨는요, 독일인인데 교과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사람 상선을 끌고 왔습니다. 상인이다, 상인. 그리고 이 사람 누구 데리고 왔냐면 미국인 상인하고 프랑스인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되게 두 나라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은 당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는 데 관심이 되게 많았고 프랑스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종교를 포교하는 데 관심이 좀 있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을 데리고 상인의 어떤 독일인 오페르트 씨가 우리 조선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장사할 거 없나고 오게 되는데 당연히 조선에서는 프랑스도 겪어봤고 청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인하고 거래 안 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이 오페르트 씨가 야 장사해야 되는 조선인이 쉽게 말을 안 듣는 데서 어떤 꾀를 내냐면 충청도 예산이라는 동네에 당시 우리나라 왕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지금 엄청나게 위세가 쩌는 사람이죠. 그 다음 그 대원군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영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영군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충청도에 있대. 그래서 조선인들은 유교를 되게 중시하고 예절을 중시한다는데 그런 조선인들의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얘네를 협박하면은 얘네가 두려워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계획에 옮기게 되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 도굴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조선 내부에 다 알려지게 되면서 조선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조선인들이 경악하는 거는 조선인들이 유교 사회라서 경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남의 무덤을 파는 걸 정상으로 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조선인들이 느끼기에 서양인들은 남의 무덤을 파는 정말 예절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 놈들이라는 인식을 꽉 박아주게 된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타로 이제 한 방 탁 먹이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신미양요라는 사건인데 신미양요를 이해하시려면 66년 2월달하고 68월달 사이에 한 6월달 무렵에 1866년 6월달 무렵에 제너럴 7월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달이 좀 헷갈리네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뭐냐면 여러분이 배 이름 때문에 군함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상선입니다. 장사로운 배예요. 당시 미국 국적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청나라도 기웃거리다가 일본도 기웃거리다 하다가 조선이라는 데도 있다던데 하면서 조선에 한번 쓰고 와봤어요. 오다가 중간에 좀 힘든 일도 겪고 해가지고 평양에 대동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대동강가에 와가지고 잠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좀 고생해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줄래? 물 좀 줄래? 해가지고 보급을 받아요. 당시 착한 평양 사람들이 지금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프랑스인들이 아마 보복을 하지 않을까 서양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도 내주고 물도 갖다주고 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먹을 걸 좀 먹고 나니까 배가 불렀는지 그제서야 자기네들 본심을 다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상인들인데 너네 조선 우리하고 거래하자. 거래를 요구하게 됩니다.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프랑스인도 내친 상황이기 때문에 서양 열강들하고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래할 생각 없으니 그냥 돌아가시오. 먹을 거나 다 먹었으면 그냥 가시오라고 했는데 배가 불러진 미국인들이 우리는 나갈 생각 없거든 하면서 당시 관리를 잡아가고 백성들을 해코지하고 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조선인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기껏 잘 대해줬더니 먹을 거 다 처먹고 나서 조선인들 해코지하니까 화가 난 조선인들이 나름 꾀를 쓴다 쓴 게 어떤 꾀를 썼냐면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 배에다가 기름을 잔뜩 끼얹은 다음에 얘네 상선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얘네 배에다 갖다 붙을 때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얘네 상선을 불태워버립니다. 불이 나니까 얘네 사고 있던 선원들이 막 뛰어내리겠죠. 뛰어내린 선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고요.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일어난 지 5년 뒤가 되는 1871년 이 해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책임을 묻겠다는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의 명칭이 71년이 옛날 그 연도 세는 방식으로는 신미년이라서 신미양요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죠? 어떤 나라고? 그쵸, 미국하고 벌이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보시면은 제너럴 셔먼은 66년이고 신미양요는 71년입니다. 이 당시에 나름 근대 어떤 항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이랑 우리나라 멀다고 쳐도 5년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5년이나 걸렸냐? 첫 번째는 이 당시 미국의 상황이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이 당시 66년이 당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남북 간의 내전이 한번 벌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남북전쟁을 끝낸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우리 너무 유명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링컨 대통령 얼마 가지 못하고 암살당해요. 대통령이 막 죽고 되게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 조선에 특히나 이 상선이 공격당한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 표현을 잘 읽어보시면 프랑스 친구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떤 공격을 받았으니까 약간 좀 화풀이 하듯이 해코지 하듯이 우리나라 막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근데 미국은 잘 읽어보시면 제너럴 셔먼 사건을 빌미로 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일종의 핑계일 뿐이야. 미국이 지금 조선에 접근할 이유는 뭐다 결국에. 요거는 핑계고 요거를 그냥 이유로 해가지고 야 조선 너네 우리하고 거래하자 라고 하는 게 일종의 변명거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이때까지 계속 그냥 꾸역 조금씩 관심만 보이다가 야 조선 저거 문 열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아무튼 신미양요가 벌어졌을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전투 내용에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 쌤이 좋아하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일부가 바로 이 신미양요 얘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군사력에서는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군대는 처절하게 패했죠. 근데 여기서 미국 군대는 조선은 별로 재미가 없군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이 당시에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자기 나라 식민지 만드는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점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통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선인들이 겨우 강화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저항을 하는데 이 나라를 완전히 문을 열면 얼마나 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는 별로 이득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느끼고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신미양요는 미국인이 느낄 때는 얘네 별로 재미가 없다 해서 돌아간 전쟁이 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미국을 패퇴시켰다. 미국 한번 싸우니까 버틸만 한데라고 느끼게끔 만들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두 나라의 인식이 다르게 된 전쟁이 신미양요고요. 흥선대원군이 볼 때는 야 병인양요 싸우니까 막을 수 있다. 오피리 도굴 사건, 서양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신미양요, 거봐라, 싸우면 이기지 않느냐라고 느끼게끔 만든 전쟁이 이 전쟁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열강,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었고, 전국에다가 척화비라는 것을 건립하게 됩니다. 척화비는 화해하자는 주장을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화해하자는 주장을, 그렇죠, 서구 열강하고 화해하자는 주장을 배척한다. 우리는 서구 열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강경하게 내세우는 게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서구 열강의 실질적인 어떤 실제 파워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을 평가할 때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맞서 싸울 만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당시에는 막은 건 사실이 않느냐라고 해서 긍정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니다, 이때부터 뭔가 우리가 좀 더 준비를 더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그 뒤에 더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잘못했던 것이다 라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할지 궁금한 게 바로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제가 더 한마디 곁들인다면, 잘 보시면은 이 서구 열강들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계속 얘네들의 관심은 거래입니다.
병인 양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해코지, 화풀이를 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조선에 뭘 요구하냐면 통상을 요구합니다. 거래를 요구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상선이었고 상인이었습니다. 거래를 요구합니다. 미국 신비양요 마찬가지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 제국주의의 성격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서양인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세계 각지에 상품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낸 자기네들의 상품을 팔만한 시장을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선에 상냥하게 야 우리는 너네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그냥 거래하자고 라고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 2단계로는 조선을 원료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 또 3단계로는 필요하다면 조선에다가 자기네 남는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네 어떤 식민지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다들 거래하자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자니까 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국주의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이 세 나라들의 어떤 접근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 근대사의 첫 문을 여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과 이 흥선대원군이 내부적인 외부적인 조선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방하고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은 분명히 그 다음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은 또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이며 이 흥선대원군이 남긴 이런 흔적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수행평가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사 게임 기획대회도 많은 참여 관심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온라인 클래스 좀 참여해도 수강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강 좀 제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